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다음의 보기의 예시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학습법으로 연결된 것은 가. 영화 리뷰의 긍정, 부정 분류 나. 안면인식 프로그램 다. 로봇팔의 동작 제어가 있는데요. 가부터 보시자면 텍스트 시퀀서에 대한 시퀀스 기반에 대한 분석이니까 우리가 RNN을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다른 모델들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AC에서 기반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안면 인식인 경우는 이미지 처리 기법으로 합성곡 신경망 CNN이 있습니다. 로봇팔의 동작 제어는 무엇일까요? 즉 행동과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강학습인 거죠. 근데 영화 리뷰의 첫 번째 긍정 부정 분류는 이 문장에 대한 순차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RNN이 적합한 것이고, 얼굴 인식인 경우는 이미지 분류 문제니까 CNN이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비전 기반 CNN을 넣은 거고, 그리고 강화학습인 경우는 로봇팔 동작 제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어를 한 그런 보상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학습법으로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예시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지금 보시면 다 크로스로 일단 매칭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모델들이 보이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는 일단 가장 적합하고 대응이 매칭이 되는 학습법 연결해서 답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다중회귀 모형의 다중공선성 검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다중공선성 검사를 할 때에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해서 VIF라고 하는 분산 팽창 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분산 팽창 계수. 계수.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중공선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측정하는데 다중회귀 분석 부문에서 이때 측정하는 계수 이름이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합니다. 그러면 VIF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되는 정도가 어떨까요? 높습니다. 커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VIF가 만약에 1이라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온전한 1이니까. 하지만 1에서 5 사이에는 이제 값이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10 이상일 때 우리가 흔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진 않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5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5 이상. 그래서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해서 회귀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지표로서도 이 VIF가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VIF, 분산 팽창 계수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네,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R-스퀘어는 아시잖아요. 결정계수. 그런데 adjusted R-스퀘어라고 수정된 결정계수라는 것은 회귀 분석을 할 때에 이 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독립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만큼 잘 설명을 하는지가 R-스퀘어였다면 이제 독립변수 개수를 고려를 했을 때에 모형에 대한 복잡성까지 페널티로, 그러니까 즉 독립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R-스퀘어의 경우는 감소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적합도를 평가할 때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C와 쿡의 거리를 살펴보면요, 보통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이 AIC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의 약어인데요. 이 AIC에 대한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서의 모델 선택을 할 때에 대한 지표이고요. 낮은 AI 값이 좀 더 좋은 모델로, 더 낮은데 더 좋은 모델을,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AIC를 쓰기 위한 거고, 쿡의 거리인 경우는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치를 찾을 때, 그러니까 관측지가 이 회귀 분석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이 쿡의 정의를 따라서 높은 쿡의 거리를 갖게 되는 관측지인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상치, 어노멀리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경우는. 쿡의 거리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관측지의 레버리지와 잔차를 결합을 해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잔차는 아시겠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우리가 잔차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레버리지가 뭐냐면 관측지가 다른 관측지로부터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 A, B, C가 그 세 공정에서의 비중과 각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다음 보기와 같다고 한다.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오류가 A 공정에서 발생했을 확률은, 이건 조건부 확률 문제죠. 각 전체 오류 확률 구해서 A 공정에서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각 비중에 맞춰서 오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대비 이제 A 공정 오류에 대한 발생했을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은 A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자면 0.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류는 0.01이니까 0.05%, 그리고 오류 확률 1%니 0.01입니다. 그리고 공정 B는 똑같이 0.3, 비중은 30%대 오류 확률은 0.02, 따라서 0.006이 되고요. 그리고 C는 0.20% 비중의 오류 확률 0.03, 따라서 0.006, 네, 0.6%를 차지하게 되죠. 전체 오류 확률 P 오류를 보자면 다 합산하면 0.017이 되고요. 분의 0.005, A 공정에 대한 거니까 17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다음 보기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SVM이 찾는 초평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SVM은 이전에 이제 다른 회차에서도 계속 SVM이 나오고 있는데요. SVM,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 등의 기본적인 기계학습에 속하는 그런 모델과 방법론은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이론서를 참조를 하셔서 꼭 어떠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주되게 중첩이 되거나 키워드 기반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잘 분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10회까지 오고 있지만 이 10회 동안에 사실 이전에 지금 영진닷컴에 지금 이기적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기본서를 보시고 있으시지만 1회부터 10회까지를 쭉 망라해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러한 어떤 그 기출에 대한 패턴들도 사실 우리가 의류나 어떤 우리가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어떤 변환 주기와 같이 어떤 패턴 키워드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실제적으로 항상 한 2, 3년 주기로 아니면 조금 더 짧게 주기로 나오는 어떤 그 방법론, 특히 빅데이터 분석 여기 모델링 항목 방목록 중에 꼭 차지하는 어떤 키워드가 SVM이에요. 이 SVM은 PCA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클래스에 대한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점을 찾는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설명과 이해는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레이블 1과 레이블 지금 1과 마이너스 1 중앙값에 대한 정의도 그림을 우리가 차트로 사실 그려다 보면 하이퍼플레인 좌우로 우리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러한 설명뿐만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우리가 비선형 문제도 분류 문제도 SVM화했을 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법들도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서 꼭 마인드맵 우리가 그리듯이 노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기본서에 기반한 설명을 갖추시고 머리에 대한 이해도를 그리실 때에 충분히 합격 점수를 넘는 그런 점수와 그리고 다음에 실기를 위한 그런 기반을 다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SVM하고 여러 부분들 진행할 때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다음을 진행할 때 제가 계속 코멘트는 드릴 예정이에요.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기를 보실 때 레이블 이제 이 1의 오른쪽 끝점이 어딜까요? 그럼 마이너스 레이블 1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X좌표에서 마이너스 2가 이제 이 하나의 클래스의 오른쪽 끝점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레이블 마이너스 1의 왼쪽 끝점이 그러니까 다른 서포트 벡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2라고 볼 때에 이 초평면에 대한 중앙점은 네, X는 0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 1로 분류된 것 중에서 가장 오른쪽,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이쪽의 클래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른쪽이니까 X는 제일 오른쪽이니까 더 양수로 가는 거죠. 플러스로 가는 거, 이건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가 같은 마이너스더라도 이 다른 점들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3,0도 2,3,0 중에서 이게 하이퍼플레인과 지지를 하는 요 부분의 경계를 마진을 정할 때 이 2,0이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네 초평면은 X는 0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한 가장 마진을 최대화하는 초평면을 찾기 위한 그런 지금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도학습의 예시 중에서
입력에 대해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럴 때는 연속형 출력을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석이 나올까요? 네, 회귀 분석이 맞습니다. 정답이죠. 입력값으로 연속형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대표적인 지도학습 기법이 회귀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과 정답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모두를 학습하는 것이 지도 분석이니까 지도 기법, 지도학습 기법이니까 이 지도학습 기법에서 연속형, 입력값으로 연속형 데이터 예측. 입력입니다. 네. 회귀 분석입니다. 나머지 방법론들은 일단 지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론들은 각각 개별적인 중요한 모델 방법론이고 매번 문제, 기출문제 포함해서 이제 이제 기본서의 설명의 주축을 특히 빅데이터 모델링을 담당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때 나딕지 않거나 아니면 좀 부수적인 설명이 따라올 때는 제가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일부에는 레이블이 있고 일부에는 레이블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학습 방법은?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다량의 비레이블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어떤 학습이죠? 네, 준지도 학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혹시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세부 설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준지도 학습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면 라벨리는 소규모 데이터로 일단 초기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된 모델로 라벨 없는 데이터, 비라벨이라고 할게요. 비라벨 데이터로 예측을 해서 슈도 레벨을 붙여요.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왜냐하면 소규모 데이터셋 기반으로 했으니 가짜 레이블을 만듭니다. 슈도 레이블을 하죠. 이 예측 라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트레이닝, 즉 재학습을 해서 계속 이걸 사이클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학습을 시켜서 다시 한번 다음 셋에 대해서 또 재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하고 다시 재학습을 시키고 이 비라벨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포 구조가 어느 순간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나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셀프 트레이닝. 스스로 이제 높은 예측만 라벨로 계속 추가해서 재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 그 오토 인코더나 간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법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슈도 라벨링을 해서 계속 점진화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계속 편입을 시켜간다 라는 어떤 성능 향상에 대한 기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7번 다음 보기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식2식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정답은 다이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식2식 구조에서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
시퀀스 투 시퀀스, 시퀀스대로 다음 이제 디코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 시퀀스를 읽어서 맨 마지막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의 벡터로 요약을 합니다. 이 벡터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많이들 아시죠? 예, 벡터로 나오고 이것을 디코더가 출력을 생성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식투식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진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건데, 길이가 길어지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퀀스 길이가 상관없이 품질이 항상 동일할까요? 식투식인 경우는 고정 길이 벡터로 이미 인코드를 하고, 인코딩이죠. 인코더를 통한 인코딩을 하고 다시 출력 시퀀스로 다시 디코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계 번역이나 우리가 예전에는 대화 생성할 때도 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긴 시퀀스 처리할 때 정보가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구조는 RNN 기반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RNN 기반은 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처리하니까 추론 속도도 느리고 병렬 처리도 못하는 거죠. 고전 벡터도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정보 압축에 많은 압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만 의존을 하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예측 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으로 오류가 계속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한번 예측 틀리면 계속 예측이 틀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식투식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좀 더 만들어 보자, 아니면 트랜스포머 구조나 아니면 빔 서치라고 더 나은 후보를 디코딩할 때 선택하는, 더불어서 일부러 이제 실제 정답을 이 디코더에 미리 좀 입력을 해버리는, 이거는 권고는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을 많이 좀 아우르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황에는 맞지 않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식투식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변 길이 출력을 이제 길이에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모델 구조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투식을 선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일치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 품질이 동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길이에 제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항상 동일하진 않지만 불일치를 지원도 해주고 같은 구조로 처리를 해주니까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것은 일단 식투식이 일단 기반된 어떤 기본적인 구조로 제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분리 기준이 아닌 것은, 역시 이것도 의사결정 나무 나왔죠. 그러면 진위 지수도 아셔야 되고 엔트로피도 아셔야 되고 카이 제곱 통계력도 아시면 좋고 F 통계력도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 의사결정 나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지금 F통계량이죠. F통계량은 어디서 쓰일까요? 우선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F통계량은 이제 회귀 모델 유의성 검증에 쓰이는 거죠. 검정의 테스트에 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1, 2, 3번으로 들어갈게요.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분리기준이 대표 지표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분리기준에 따라서 분할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특정한 특징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이 분할할 때 어떤 걸 가장 목표로 삼냐면, 의사결정 나무는요, 디시전 트리는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임퓨리티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불순도를 최소화한다고 하면 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최대화한다는 거겠죠. 이 불순도라는 것은 이제 어원에서도 보시겠지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정도가 불순도겠죠. 그러면 불순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드가 순수해지고 분류 성능도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쓰이는 분류 기준이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 지니 지수, 지니 인덱스라고 하죠. 지니 지수와 엔트로피, 카이 제곱 통계량, 카이 스퀘어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니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이 지니 지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카트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거든. 아니, 카트 알고리즘에서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해당 하나를 일단 뽑았을 때 이게 잘못 분류될 확률을 우리가 지니 지수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에서 이제 뽑았는데 PI를 뽑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값이 작을수록 불순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트로피는 무질서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엔트로피는 항상 같이 나왔던 게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해서 정보 이득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할 때 부모 노드에 대한 엔트로피에서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는 완전한 순수에서 이제 최대 불순도를 뺀 값의 범위를 일단 다룰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부모 노드 엔트로피에서 자식 노드, 부모에서 자식 노드 가중합을 빼서 이제 감소량을 계산을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면 이 인포메이션 게인과 연결된 이제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i는 c의 이제 최대 불순도까지의 pi 로그 2 pi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불확실성을 뜻하는 부분으로 이 줄이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일단 엔트로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ID3, C4.5, C5.5 알고리즘에서도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카이 제곱 통계량인 경우는 이제 실제 관측 빈도하고 이제 기대 빈도의 차이를 분할 전후를 봤었을 때에 클래스 속성이 독립적인지 여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 나온 거고 값이 클수록 당연히 분할이 더 잘 되니까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겠죠. 보통은 이제 CHAID라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알고리즘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 처리에 강점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이 제곱, SE 제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에 대한 이제 분할 지표가 있고 분리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이 제곱 그 통계량과 엔트로피, 진위지수가 있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이런 거가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9번으로 갈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서 가는 초평면에 직교하고 그리고 나는 초평면의 이동을 결정한다. 가와 나의 그러니까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가중치 벡터는 초평면에 직교하고 편향은 위치를 평행 이동시킨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네. 49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하이퍼플레인과 그 서포트 벡터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할 때 이게 잠시만요. 네, WT x 플러스 b는 0. 이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의 식이에요.
신기하죠? 네, 하이퍼플레인의 식인데 이 결정 경계라는 정의는 가중치 벡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중치 벡터라고 하는데요. 가중치 벡터 우리가 이제 t는 이제 직교한다는 뜻이잖아요. 직교 벡터라고 하는데 이 가중치 벡터를 w라고 하거든요. 이 w는 이 초평면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초평면의 방향과 기울기를 알려줘요. 기울기를 어디로 이렇게 꺾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그 수직하는지. 이 초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즉 이렇게 클래스가 나눴을 때 수직인 벡터가 이게 이제 W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W에 대한 크기와 방향은 마진을 또 결정을 한다고 해요. 마진. 그 클래스 구분하는 최대폭 마진이었죠. 이 마진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W분의 2가 이제 그 마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W 값이 커질수록 마진이 좁아지고 작아질수록 마진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B는 시프트예요. 바이어스는 아니고 시프트. 그럼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W가 이렇게 여기 직교를 하는 W가 있다면 이 초평면을 시프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고정한 상태에서 원점에서 계속 일단 초평면을 계속 원점에서 계속 떨어뜨려가는 B값이, 예, B값이 바뀌면 이제 초평면이 데이터 공간에서 이동을 할 때에 이동하지만 그대로 이제 기울기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W가 있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B가 시프트 역할이 0이면 초평면이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0이면 당연히 W 방향 이동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fx라고 해서 wtx 플러스 b가 결과적으로 클래스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0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클래스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크면 클래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초평면 위에 위치하려고 하면 fx가 0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드리는 가중치 벡터라는 것은 일단 W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평면에 직교를 하죠. 그리고 초평면 이동 오프셋인 경우는 이 B였고, 우리가 이 B를 시프트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B라는 특히 모델이나 이런 방법론에서 나오는 그런 B는 특별한 B가 아니면, B의 의미에 대한 어떤 약어가 아니면 바이어스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연결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네, 여기서 이제 군집화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에서 연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링키지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두 군집을 합칠 때, 이렇게 군집이 된 것을 합칠 때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단일 연결 싱글 링키지라고 하죠. 링키지 메서드. 이 링키지 메서드는 최단 거리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점끼리의 거리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단일 연결법 싱글 링키지라고 하고, 완전한 컴플릿이라는, 이 컴플릿이라는 링키지인 경우는 이제 가장 먼 점끼리 이렇게 사용하는 컴플릿인 거죠. 잠시만요. 네, 제가 이게 점 포인트가 어느 순간에 굵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걸 조정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최장 거리. 네, 이렇게 최장 거리로 해서 이제 완결법이라고 하죠. 컴플릿 링키지. 그렇다면 에버리지와 와드가 있거든요. 와드. 그럼 에버리지 링키지는 당연히 모든 점의 쌍의 이제 평균 거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모든 점 쌍.
그럼 이제 와드가 남아있잖아요. 와드인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단일 연결법 나와 있고 완전 연결법 나와 있고 중심 평균 연결법 이제 나와 있죠. 중심 간의 거리로 계산하는 거 평균 거리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심을 이제 평균 중심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센트로이드도 이와 같은 어떤 부분으로 중간 중심을 잡아서 이제 거리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그 해당 연결법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그 설명을 매핑을 해서 그 영어 문법 영어 표현과 같이 의미를 해석해서 매핑하시면 편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4번인 경우는 우선 4번의 와드 연결법이 평균으로 계산을 하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군집 내 우리가 군집 와드 자체를 할 때는 군집 병합할 때에 이 SSE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걸 우리가 최소화시킨다라고 해요. 네, 이게 sum of squared error의 약어인 거죠. 그러니까 군집 내에 제곱합을 이제 SSE라고 하는데 이 SS 증가하는 게 가장 적은 쌍을 고르는 게 이제 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SS 증가 그 최소화 기준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설명이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네, 다음 5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노드들이 전반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 네트워크 그래프 지표는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우선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트워크 분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드와 엣지? 노드 엣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트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드와 엣지 간의 관계성을 계속 연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화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해요. 그렇게 그래프에 대한 표현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내에 연결된 정도를 이제 보려고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촘촘히 이렇게 밀집이 돼서 밀접하게 그리고 엣지도 좀 좁고 엣지도 짧고 엣지 길이도 짧고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있는 것과의 관계를 보실 때 어떠세요? 연결이 더 이렇게 집중해서 밀도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있는 것이 더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법이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링크 수 대비 이게 실제 연결된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이 있거든요. 후보들 중에서 실제 연결된 그런 것끼리 같이 다 연결을 해줘서 실제적으로 정보에 대한 어떤 교류가 더 활발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그걸 밀도로 가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연결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색이나 아니면 거리 이런 걸 보기보다는 연결 정도 자체를 더 본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연결된 링크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러면 네트워크 그래프를 어디다 쓰냐? 아시겠지만 우리가 SNS 연결 정도 파악을 할 때 SNS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나 뭔가 나울리지에 대한 온톨로지 그런 그래프 분석할 때 이렇게 쓰긴 해요. 하는데 다른 뭔가 전이성 정도 포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 밀도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포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 안에 노드들이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연결 정도, 네. 그러니까 연결이 잘 되는지, 뭔가 이렇게 연결되다가 뭔가 딱 고립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포괄성이라고 하고, 전이성은 그 친구의 친구는 실제 내 친구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한 개념이긴 한데, 전이 된다는 거야. 트랜시티. 그러니까 트랜시티 한 건 어쨌든 연결, 통과해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어쨌든 연결되는 그런 정도나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실제적으로 수치화해서 지표한 것은 이제 밀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디그리 자체를 두는 거는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밀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지표는 바로 다이렉트로 있기보다는 연결 정도를 뜻하는 것은 밀도인 거고,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연결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 고립도까지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면 이제 이렇게 포괄성, inclusiveness이고, 그리고 전이성인 경우는 그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였다라는 어떤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제 그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군집 계수를 통해서도 전이성이 높다라고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전이성이 높은 네트워크도 또한 조금 밀집된 연결 구조를 가지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표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밀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회귀 분석 유의성 검정 방법으로 옳은 설명은? 회귀 유형이 유의미한지 우선 보려고 한다면, 이전에 다른 기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F 검정이 사용이 되죠. F 검정, 네, 스태티스틱스라는 방법 또한 사실 여러 번 나오는 키워드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델 자체가 이제 전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에 다 검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기무가설도 있을 테고, 대립가설도 나와야 되고, F 통계량도 이제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근데 MSR, MSE 이렇게 이게 최종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SR은 무엇이냐? MSR을 하려고 하면 이제 SSR을 알아야 되거든요. SSR. 에러 썸 오브 스퀘어라고 해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 들어보셨죠? 되지 않은 변동. 이 SSR을 다시 자유도, 프리덤, 네,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이 MSR이라고 할 때, 이 MSR을 이제 그러면 이제 설명되지 않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설명되지 않은 변동성을 죄송합니다. 회계로 설명을 자체로 해주는 리그레션 썸 오브 스퀘어, 레션 썸 오브 스퀘어, 이게 이제 SSR이고요. 예, 제가 잠깐 지금 달리 봤습니다. 이 설명되지 않은 변동이 SSE, 예, 들어보셨죠? SSE라고 할 때, 잠시만요. 다시 이걸 좀 리셋하고 설명 다시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F 통계량은 MSE 분의 MSR인데, 이 MSR을 다시 보니까 SSR의 이 K, 프리덤이죠. 자유도.
자유도로 나눠야 되는 평균 제곱이었고, 그리고 MSE라는 거는 이렇게 SSE에 대해서 이걸 자유도로 나눈 K로 나눈 K로 나눈 게 아니라 M-K-1인 거죠. 표본수에 이제 이 K 독립 변수만큼 뺀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눈 평균 제곱이 MS를 MSE라고 하고, 네, SSR을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값을 MSR을 할 때 이걸 대비해서 나온 것이 이제 F 검정 통계량인데요. SSR이라고 하면 이제 Regression Sum of Square라고 해서 회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SSE는 이제 설명 안 되는 변동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종속변수 설명하는데 이 독립변수가 실제로 의의가 있는지를 전체로 한 번에 다 보겠다라는 수식으로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러면 F 통계량 이게 이제 크려고 하다면 이제 MSE보다 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회귀 모델이 당연히 변동성을 잘 설명한다고 보고 유의미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유의 수준, 우리가 항상 유의 수준 나오죠. 유의 수준하고 이제 p-밸류 비교할 때 p-밸류 이제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이제 그거보다 작으면 기무기설 기각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라는 기무가설을 넣고 유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대립가설로 했었을 때 이렇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F 검정 사용을 하고 P 값이 알파보다 그 알파라는 부분이 여기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P 값이 이제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보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유의하지 않다. 부정으로 시작하고요. 대립가설은 유의합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기 위해서는 p-밸류보다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낮아야지 기무가설이 작으면, 이게 좀 설명이 조금 들어가는데 P 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라고 하면 이 설명을 더 보강할 수 있겠죠. 기무가설 기각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정정해서 제가 여기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무가설 기각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 유의한 모델이구나, 이 변동성을 잘 회귀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MSR, MSE 회귀로 설명되는 변동입니다. 회귀로 설명되는 변동, 회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변동입니다. 되지 않은 변동이 M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MSR이 더 크다. 더 큰데 이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의 수준을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유의 수준 대비 이 p-밸류 값을 계산을 했었을 때 유의 수준 0.05, 예를 들어 보통 많이들 쓰이죠. 이 유의 수준에서 이제 값보다 더 작았을 때, 낮는 것보다 작으면 이 기무가설, 즉 그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요 회귀 분석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기무가설이에요. 이 기무가설이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기무가설이 자동으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제 이 그 회귀 분석 모델이 그 유의합니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52번에는 3번으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경사광법에 대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아다 부스트는 부스트 기반한 앙상블 기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사광법 기반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경사광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사광법은 기울기 손실함수, 로스 펑션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법이 경사광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다 부스트는 이제 부스트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이다 그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제 파라미터 방향의 학습률은 점점 줄이고 자주 나오는 이제 프리컷으로 보는 거죠. 학습률은 줄이고 드물게 등장하는 그런 방향은 계속 크게 유지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변수에 대한 학습률을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RMS 프롭이나 프롭도 이런 그 왜 이것부터 설명드렸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학습률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학습이 더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 기울기에 대한 지수 이동 평균 EMA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RMS 프롭이었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전 기울기 방향을 이렇게 우리 피직스의 물리학 쪽의 관성처럼 계속 모멘텀으로 유지해서 경사면이 계속 울퉁불퉁해도 빠르게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고 로컬 미니멈 그 탈출에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네스테로브 이게 아마 이제 학자분이 명칭을 딴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모멘텀에 더해서 더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게 미리미리 한 발 앞서서 기울기를 더 계산을 해다오라고 해서 추가적인 보정을 더 시도를 한 겁니다. 수식에서. 그래서 미래의 위치를 모멘텀에 대한 위치를 예측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기울기를 측정을 한 거죠.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회귀 모형이 조건에 주어졌을 때 옳지 않은 해석은? 네, 모형이 회귀 모형이죠. 그리고 SST는 아시겠지만 총제곱 합이고 SSR, SSE 이렇게 회귀 설명이 가능한 그 제곱 합이고 오차로 회귀 설명이 어려운 그 SSE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F 통계량이 SSE의 이제 자유도를 나눴던 거고 SSR에 이제 1을 나눴던 건데 여기서 이제 M-2 SSE에 대한 이제 자유도가 M-2를 이제 이 자유도라고 했었을 때 이제 8이 되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걸 네. 이 값이 8이니까 n은 이제 10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형을 통해서 y 분산은 또한 알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F값의 P값으로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분산성이란 건 뭐였나요? 이게 그 독립변수 상관없이 오창의 이 잔차의 분산이 일정한지 안 한지를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예측이 작든 크든 간에 이 오차가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값의 P값으로 등분산성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P밸류가 이게 잘못 나오면 잘못된 유의성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오차 계산 잘못하면.
그래서 잔차의 등분산성은 꼭 이게 오차에 흩어진 정도도 비슷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의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해석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 기법들도 있긴 한데요. 뭐 화이트 검정이나 찾아보니까 골드펠드, 퀀드트, 뭐 브로스크 파간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근데 화이트 검정은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시각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레지듀얼 잔차랑 그다음에 예측값에 대한 매핑을 해서 산정도를 그리면 이게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좀 어딘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이렇게 그 넓어지거나 어느 쪽으로 일단 깔때기라고 해야 되나?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분산성을 위반했는지를 사실 찾기는 어려운데 어떤 요소 때문에 위반했는지 찾기는 어렵지만 보통 아웃라이어 이상치나 아니면 변수 스케일이나 아니면 누락된 변수가 혹여 그러니까 처리할 때 그렇게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고요. 보통 변환할 때 그래서 로그 변환, 제곱근 변환하는 이유도 이 등분산성을 일단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정 장치로 많이 좀 쓰이고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군집 분석이죠. 여기서 우리가 군집 분석을 많이 할 때에 보통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K 평균 군집을 많이 하죠. 네, K 평균 군집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그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각각 있다면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서 이 군집에 할당되는 방식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평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석하고자 하는 이 개수를 군집 개수를 정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맥락상으로 무작위로 이제 선택해서 초기 중심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가진 군집으로 이제 그 할당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평균으로 다시 이제 갱신이 되고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한 반복 횟수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K 평균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K 평균 군집 분석을 보실 때 이제 3번 내용을 보시면 K 값이 클수록 노이즈 민감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작으니까 영향이 적다고 하겠죠. 민감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영향이 적고 경계가 뚜렷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K 값을 잘못 설정해서 더 커지게 만들어서 군집수를 늘려버리면요. 각각 파트별로 이렇게 다 군집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군집 이상치가 그 해당 군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웃라이어가 들어가서 노이즈의 영향이 더 적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잘못 분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3번이 맞는 거고요. 근데 K 값이 클수록 노이즈의 영향이 적다라는 요 표현이 이제 잘못된 거죠. 역으로 이 경계가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군집 개수가 많아지니까 한 군집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수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짜리였다면 군집 수가 만약에 5개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들어가는 데이터 포인트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각 군집의 중심이 데이터의 더 옆에 그러니까 클로즈 해버리니 이 분산도 감소되고 경계가 더 예전 대비 더 정밀하게 맞춰질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 정답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과 1번, 2번은 이제 다 맞는 설명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층적 군집 분석은
이제 절대로 군집 이동 안 하죠. 한번 형성되면.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기계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미리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모델 학습에 활용해서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지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하는 게 우리 teacher, student 이렇게 distillation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knowledge distillation도 그걸 더 포괄한 상위 개념 학습 이름입니다. 그게 전위 학습이라고 하죠. 이 전위 학습을 잠시만요. 여기 전위 학습입니다. 전위 학습은 이미 학습된 그 지식이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을 문제 해결에 쓰는 거예요. 그 기존의 지식, 이 모델의 경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쓰냐? 데이터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그러니까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비슷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데이터 셋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규 유형인데 동일한 어떤 데이터 A, B 데이터 셋이 있더라도 성격이나 이런 특징들이 동일할 때에 많이 쓰이는 그런 전위학습 기본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우리 대규모 데이터셋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파인튜닝 한다라고 하잖아요. 미세 조정해서 데이터로 이 모델을 좀 더 파인튜닝 한다, 시킨다라고 들어보셨죠?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그렇게 보정을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위학습 또한 이제 이런 지식 중류도 티처가 모델에 학습한 지식을 스튜던트 모델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니까 전위학습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학습에 대한 개념은 다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적으로 기본서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네, 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적으로 다들 알아셔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그런 개념들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7번 다음 중 쇼핑몰에서 상품 A를 구매한 고객이 다른 상품 B도 구매할 가능성을 분석하기에 가장 알맞는 것은 이거는 들어보셨죠? 이거는 바로 네, 바스킷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연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연관 분석 기억나시죠? 네, 연관 분석해서 우리가 이것과 이제 연결된 이제 바스킷 분석 장바구니에서 A를 산 사람이 B도 살 확률이 높아라는 규칙을 찾는 것이 연관 분석, 연관 어소시에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기법들은 다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58번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관심 있는 예측 변수에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클래스 불균형 문제 해결과 무관한 걸 찾아보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클래스 불균형이 왜 일어날까요? 당연히 정상이 많고 비정상이 적었을 때, 이걸 언더 샘플링하거나 오버 샘플링하거나 데이터를 별도로 합성을 통한 그런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생성을 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도 있었고요. 다만 군집은 별도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진 않죠.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더 샘플링부터 얘기 드리면 다수 클래스를 줄여서 클래스 비율을 맞추는 게 클래스 비율을 맞추는 게 언더 샘플링입니다. 랜덤 언더 샘플링, 니어 미스 기법들이 있는데 우선 양 줄여서 학습 속도 높이는 쪽으로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양을 줄이니까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샘플도 삭제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그러니까 소수 클래스만 집중하는 거죠. 소수 클래스 즉 데이터가 일단 A, B, C, D, E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들쭉날쭉 했는데 이렇게
소수 클래스, 소수 데이터만 있는 클래스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우리가 스무엇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무엇이나 아다신 많이 쓰시죠. 소수 클래스 데이터 사이 보관을 인터폴레이션, 네네, 그 보관법으로 가상 샘플 생성할 때 우리가 스무엇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분류가 어려운 소수 클래스 중에서 이 안에 데이터 주위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오버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데이터 생성 기법이랑 유사하는데요. 이게 신테틱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신테틱은 이제 합성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테틱 데이터 샘플을 만드는데 다만 기준선이 이제 이 소수 클래스에 기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구분을 하자면 신테틱 데이터 어구멘테이션 이렇게 볼 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도 못하고 아니면 다양한 어떤 상황에 학습이 필요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비용 많이 들 때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족한 데이터 문제 해결하고 더 잘 학습할수록 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데이터 생성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쪽으로 뭐 우리 흔히 이미지 변환하고 로테이션하고 자금 추가, 노이즈 추가 이런 것도 어그멘테이션이긴 한데 믹스업이라는 어떤 모델들도 있거든요. 기법, 믹스업, 컴믹스, 그다음에 오토 오그먼트, 랜더 오그먼트 뭐 이렇게 그 모델이 조금 이제 내장이 되긴 했어요. 내장이 된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 잘라서 또 붙이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 더 모델링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게 어그멘테이션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우시안 모델링 예를 들어 통계 모델 기반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오토 인코더 이런 모델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최근에는 그런 언리얼 그 엔진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가상 주행한 데이터들도 물리 시뮬레이터까지 붙여가지고 디지털 트윈화해서 생성하는 그런 합성적인 접근들도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석과 바로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지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이렇게 우리가 모델 자체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그 합성 아니면 이제 증강 아니면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은 약간 결이 조금 이제 그 방향은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짜 데이터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융합적인 연구나 그런 모델링 그런 기법들이 있어 왔고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59번, 60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네.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9번 다음 보기에서 주성분 분석 PCA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나다가 있는데요. 우선 PCA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연필로 PC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산에 대한 부분을 분산이 가장 큰 축부터 찾는 걸로 이제 PCA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봉분산 행렬과 상관 행렬을 그러면 이용을 할까요? 네,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분산 행렬, 상관 행렬 기반으로 고유값 분해, 우리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이거 혹시 이 고유값 분해를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이제 분해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유값 분해가 지금 그 PCA 행렬 분해할 때 그 SVD 한 걸음 더 나아가 싱귤러 이제 밸류
디컴포지션이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사용해서 음수값 제한 없이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음수를 포함하지 않은 행렬의 곱으로 이제 분해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은 PCA 특징이 아닙니다. PCA는 음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렬 분해가 SVD나 이렇게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 고유값 분해로 하다 보니까 포함한데 이렇게 음수 포함하지 않는 두 행렬의 곱이다라고 하면 이제 NMF라는 별도의 팩토라이제이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non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방 행렬만 사용이 가능한가? PC에서? 아닙니다. 이 데이터 행렬 자체가 실제적으로 직사각형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분상 행렬 만들고 고유값 분해하거나 SV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방 행렬 아닐 때 이렇게 분해시키고, 공분상 행렬은 일단 고유값 분해로 분해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방 행렬만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에 각각의 이게 선형대수학 개념이거든요. 선형대수학 개념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본 개념을 아셨으면 좋은 게 이 고유값 분해와 SVD 자체를 우리가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벡터들 간의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그 분해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행렬 기반한 이제 부분이 벡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해가 되고 이걸 곱하고 일단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압축이나 일단 PC에도 압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비선형성 문제도 풀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형대수와 기본 개념을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보통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기출해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설명들을 보셨을 때에 이 PCA는 포괄적으로 이 선형대수학에 대한 어떤 분해 기법들은 포괄적으로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정방 행렬뿐만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방은 직사각형 행렬이 아니잖아요. n/n이니까 직사각형 행렬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생성자와 편별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은,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간이죠. 네. 그러면 그 VA에서의 로봇 순서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익히셔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VA를 보기 전에 오토인코더를 한 번 더 보실게요. 오토인코더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압축했다가 복원하는, 즉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 뭐가 있었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었죠. 잠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만 압축해서 들어갔다가 추출해서 나와는, 복원하는 그런 차원 축소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압축했다가 다시 풀어볼 때에 핵심적인 특징만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오토인코더에 대한 이제 변형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VA를 많이들 이제 이상 감지나 다른 어떤 생성 모델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이 VA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공간을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벡터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 분포로 전체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토인코더에서 넘어서서, 그래서 벡터가 아니라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게 차이인 거고요. 그러면 확률 분포 모델링이 있으니 이 인코더 데이터가 들어가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진들이 나올 수 있는 범주까지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안인 경우는 정답인데 서로 경쟁하는 두 네트워크로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크리미네이터, 그다음에 제너레이터가 있죠.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서 속이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계속 판별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둘 다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이나 스타일 변환이나 우리가 딥페이커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인코도 있었네요. 트랜스포머는 순서를 처리할 때 RNN 대신 말씀드렸죠. LSTM도 있었지만 이게 기다랗게 들어왔을 때에 동일하게 모든 입력을 보다 보니까 집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가중치를 중요한 그런 위치를 동시에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퀀스 바이 시퀀스도 보지도 않고 동시에 봐요. 동시에 보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어텐션을 시킨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이제 넘긴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긴 의존성 처리도 잘할 뿐더러 병렬 처리로 바로 학습을 다 해버리니까, 동시에 해버리니까 우리가 RNN에 주요했던 진행했던 요약이나 번역, Q&A, 그리고 GPT에 같은 일단 그 베이스라인의 LNM에 대한 기반 구조는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